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희망 편지의 5번째 시간인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편지는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의 저자 김기현 씨가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나는 1994년 외교관을 꿈꾸며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내게 잊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은 1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턱관절이 아파서 방학을 이용하여 수술하기로 했다. 나는 국내 유명 대학 병원에서 구강안면 치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의사의 과실로 기도에 이물질이 끼어 약 3분간 질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고로 나는 하루아침에 눈꺼풀을 제외한 온몸을 꼼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 가족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고 나 또한 충격과 낙심으로 몸부림쳤다. 부모님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셨으나 비참하게도 패소한 채로 퇴원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몇 년에 걸친 피나는 재활훈련으로 전신마비 증상은 차츰 사라져서 기적처럼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어눌하게나마 말도 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명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나 그 어느 곳을 가도 흐려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허무감에 사로잡힌 나는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한참을 울다가 떨어질 결심을 하는데 갑자기 지옥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억울하게 실명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죽을 결심을 해야 했는데도 죽어서도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것 같았다. 마음을 고쳐먹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훈련을 수료하고 연세대학교에 복학했다. 예전에는 교재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다니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이젠 시력 없이 귀로만 듣고 더듬더듬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답답하고 온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각장애인 대학생으로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던 무렵에 나는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기독교 교양 수업에서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교수님을 통해 고난과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다. 나는 교수님과의 교제와 수업을 통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경험을 했다. 그 후에 내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 한 줄기 빛도 없이 온통 절망과 슬픔뿐이던 표정이 차차 밝아져서 웃음도 되찾고 원망의 마음도 사그라졌다. 어렵게나마 잃어버린 시력에 적응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생활도 차츰 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비록 1급 시각 장애인이지만 자취를 하며 안전사고 한 번 나지 않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 장애를 이해하고 도와줄 착하고 자상한 비장애인 남성과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또 미국으로 건너가 2008년 5월에 보스턴 대학교 재활상담학 석사과정을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내 삶의 여정을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라는 에세이집으로 펴냈다. 지난 11월에는 장애인 재활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데 이어서 KBS 인간극장의 주인공으로 채택되어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고통의 주인공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깨닫고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아찔했던 사고가 일어난 지 14년. 이제 내 삶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스며 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상담가로 약자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희망을 보게 하는 희망 전도사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재 돌을 앞둔 건강한 아들 예승이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평택대학교에서 재활상담학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이며 아이오와 주립대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바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여성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수를 향해 나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 나의 도전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다음은 한국기술산업제약사업부장 김진태 님이 작성하신 손가락만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1992년 뉴욕에서의 겨울은 나에게 아직까지도 가장 춥고 외로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는 용기와 젊은 패기로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도전했던 미국 유학길은 6개월 만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기 내내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날이 이어졌다. 이때 여름과 겨울방학은 나에게 학비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방학 되면 무작정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경험을 즐기기도 했지만 1992년의 겨울방학을 보낸 뉴욕은 21살의 나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였다. 뉴욕으로 떠나는 그레이하운드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세계 경제의 중심 도시라는 맨해튼에서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카네기 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센트럴 파크 등을 거닐며 멋진 경험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기대는 맨해튼에 도착한 지 단 3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뉴욕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나는 어두워진 거리를 헤매다가 맨해튼에서의 첫날 밤을 은행 옆에 붙어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구역에서 뜬 눈으로 보냈다. 그나마 그곳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부터 미국 내 4대 일간지를 한국 마켓에서 구입하고 그곳에 실린 수많은 구인란에 연락을 취한 끝에 플러싱 주변의 한국 교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3군데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도넛 가게,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야채 가게, 그리고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이렇게 일한 이유는 짧은 방학 기간 내에 가능한 한 학비를 마련하면서 숙소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뉴욕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꿈꾸었던 낭만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뉴욕 생활 한 달 만에 맞이한 성탄절 전야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첫 번째 작업장에서 두 번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뉴욕의 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장식과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났고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행복한 얼굴의 사람들을 보며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 또한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학기 학비의 대부분을 마련한 나는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두둑한 주머니 속의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저 바다 멀리 내 손가락 크기만한 옥색의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고 다음에 뉴욕에 다시 올 때는 좀 더 떳떳한 모습으로 방문하여 자유의 여신상을 당당히 바라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뉴욕은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자유의 여신상을 지워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삶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아주 작은 자유의 여신상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불을 밝혀주는 횃불이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미래의 지향점이자 내 의지인 것이다. 네, 그 다음 편지는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영희 씨가 작성하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1987년,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해는 제게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그라운드를 누벼야 할 농구선수 시절,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은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한 뒤에 저는 8평 단칸방에서 커튼을 내린 채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다가 2002년 가을, 우연히 한 방송국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말단 비대증, 즉 거인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판정은 제게 일종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까지 부풀어 결국에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을 돈도 없고 엄청난 후유증을 견딜 자신도 없었기에 저는 나약하게도 죽을 결심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보도를 접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십시일반 작은 힘을 보태주셨거든요. 저는 단칸방의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밀어내니 충만한 사랑과 기쁨의 빛이 방 안으로 가득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디디며 삶의 에너지로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는 20만 원이 제 수입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5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을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곳 부천시 오정동 590번지에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을 굶은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며 호박죽과 수제비를 만들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이 계속되자 키와 덩치 때문에 꺼려하던 이웃들이 가족처럼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지요. 저는 몇 달 모은 돈으로 그분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장애우 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동행이지요. 며칠 전에 관악산에 있는 관음사 큰 스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담긴 자전적 에세이 영희 씨 희망을 쏘아 올리다를 읽어보셨다며 저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쓴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도들이 시주한 쌀 20kg 40포대와 100만 원의 현금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요. 큰 스님 말씀대로 요즘 사는 게 팍팍한 만큼 그나마 이어지던 후원이 줄어들어서 정말 끼니조차 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도 등굣길에 아침조차 먹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들, 의지할 자식도 없고 난방도 안 돼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른들께 큰 스님의 뜻을 전하고 쌀과 성금을 전달할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약과 주사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나 자신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사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요즘은 나라가 힘들어서 웃을 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웃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네, 다음 편지는요. 시인 표석봉 님이 작성하신 작은 기도 큰 소망이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지난 11월 초순경 일이다. 11월의 날씨답지 않게 찬바람이 차창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경전 남부선 열차 안은 조용하기보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열차의 승객이라고는 통학하는 학생들, 농촌의 남정네, 주부들과 농수산물을 도시에 내다 팔고 돌아가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으로 달리는 열차에 흔들리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주말 열차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덜어 보였다. 열차 안에서 만난 그녀는 무척 병약해 보였다.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짧은 외투는 퇴색이 되어 후줄근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의 눈에는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이 절실해 보였다. 손에는 치약, 칫솔과 비누가 든 케이스가 들려져 있었고 어깨에는 크지 않은 가방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치약과 칫솔을 앉아있는 승객에게 조심스레 내밀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라며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하나쯤 사달라는 듯 그녀의 시선 속에서 안타까움과 아픔이 배어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승객들 대부분은 외면을 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졸고 있는 척을 하였으나 그녀의 표정에 원망이나 서운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맞은편 저쪽에 혼자 앉아있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불편한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며 무엇을 찾는 듯하다.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끄집어내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도로 집어넣고는 또다시 아랫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네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너무나 의외의 큰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할머니는 치약과 칫솔은 필요 없다며 도로 가져가라는 듯 손을 흔들어 저어대지만 할머니의 무릎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뒷걸음을 쳐 연신 절하며 물러서는 모습은 하루의 삶을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듯 절실해 보였다. 할머니는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치약 칫솔을 옆자리로 밀쳐놓고는 두 손을 모으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기도하는 모습이다. 열차는 호남벌을 지나서 하동 섬진강을 맴돌아 진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가난한 그녀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자 한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한다. 차창에 기대어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정했던 지난날 내 모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랑이란 용기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몸짓이리라. 전두환 정권 시절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지로부터 우정 어린 빚을 지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때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나는 선뜻 사랑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가,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있던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객선 뱃머리 대합실에서 한과를 손에 들고 찾아온 할머니를 애써 외면하며 귀찮다는 듯 눈을 감아 시선을 돌려버린 어설픈 몸짓. 사무실에 무거운 화장지 상자를 끌다시피 하며 찾아온 할머니에게 너무 자주 온다며 질책한 나의 서투른 행동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가난한 자의 가슴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붙인 사람들에게 나는 언젠가 한 번이라도 가슴을 열고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무모한 언어와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던가? 명색이 시를 쓴다, 수필을 쓴다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지는 않았나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본다. 사랑과 희생, 봉사는 용기 있는 자의 헌신하는 모습일 게다. 열차 속의 그 할머니 기도하는 성스러운 몸짓처럼 사랑의 눈길이 있다면 희망은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총 5회차에 걸쳐서 희망 편지를 다 읽어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